자, 카메라 켤 수 있는 사람들은 켜고, 예, 같이 수업합시다. 그, 자리를 좀 오래 비웠고요. 음, 일단, 앞으로 이제 수업 계획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오늘 일단 이론 수업하고, 다음 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론 수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아마도 이제 그 질문하는 시간이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가 이제 보강 주간인데, 보강 주간에 질문 시간을 한번 하고, 그러면서 지금 올려놓은 게 그 실습 5번과 6번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보는 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그러니까 제출 기한은 기말고사 이후로 잡아둘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습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 회로 구성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면 아는데 그 핀 개수가 굉장히 많아서 회로 구성이 좀 복잡하니까 그 좀 미리 해두는 거를 좀 추천해요. 그러니까 시간 좀 여유 있을 때 미리 좀 해두면 좋겠고, 오늘 수업은 뭐 그동안 그 녹화된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봤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좀 복습의 차원에서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지난 시간에 이제 6.5장까지 나갔었고 6.6절부터 아마 제가 수업을 실시간으로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6.6절부터 일단 뭐 오늘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좀 짚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 이제 복습 내용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유닛 스텝 펑션이에요. 자,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거는 내가 뭐 몇 번 얘기했었지만 그러니까 스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수학적인 기호로서 이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UT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게 유닛 스텝 펑션의 기본 형태예요. 자, 내가 지금 얘기하죠. 기본 형태예요. 이거는 당연히 변형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가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뭐 변형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한번 봅시다.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냐면 자, UT라고 쓰여져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요것이 언제 0보다 크고 언제 0보다 작은지를 구분하면 돼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클 때에 여기 있는 것처럼 1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0보다 작을 때에 0의 값을 가져요. 자, UT라고 하면은 그냥 T만 쓰여져 있으니까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UT라고 하는 요 함수의 값이 0인 거예요. 그리고 자, T가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UT라고 하는 함수의 값이 1이 돼요. 그래서 자, 어떤 계단의 형태인 거죠. 0으로 가다가 1로 바뀌는 계단 하나짜리 계단인 거예요.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우리가 회로적으로 해석할 때 자, 지금 여기 t = 0이 되기 전까지는 에너지 공급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스위치가 하나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 뭐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소재가 있을 수 있겠죠. 자, t = 0보다 그러니까 이 회로가 닫히는 게 t = 0에서 스위치가 닫힌다고 합시다. 그러면 t = 0이 되기 전까지는 이 회로는 열린 회로예요. 열린 회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여기 자, t = 0에서 스위치가 닫힌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자, t = 0이 되기 전까지는 이 전원이 이 저항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뭐 측정되는 전압 VT를 관측한다. 혹은 만약에 IT를 관측한다라고 했을 전류 IT를 관측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가 전혀 공급이 안 되는 상태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얘기하는 요 전압에 대한 거를 갖다가 UT라고, 그러니까 1V짜리 전압원이라고 본다면 UT라고 봤을 때 T = 0에서는 이 회로에 공급되는 전압이 0. 그리고 T =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T가 0보다 클 때는 스위치가 닫히기 때문에 1V의 전압이 공급된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변형된 형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변형된 형태라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인데, 자, 계단의 높이가, 지금 우리가 이거를 계단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계단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계단의 높이가 항상 1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단의 높이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뭐 웨이팅 팩터, 여기 보면 이제 웨이티드 스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웨이팅 팩터 혹은 이제 스케일링 팩터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자, 이 앞에 V라는 높이의 지금 계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UT라고 하는 요 유닛 스텝 펑션에, 자, 유닛 스텝 펑션이기 때문에 유닛이라는 의미가 1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앞에 V만큼을 곱해주면 높이가 V인 지금 계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자, 타임 스케일링인데 이제 항상 0에서만 동작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옮길 수 있어요. 자, T0만큼 오른쪽으로 타임 시프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봅시다. 자, 괄호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냐 작냐만 잘 판단하면 돼요. 자, t-t0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u의 t-t0가 1의 값을 갖겠죠. 그리고 t-t0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u의 t-t0 값이 0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자, 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t가 t0보다 큰 경우, 그리고 요 경우는 t가 t0보다 작은 경우. 자, 보세요. 자, t0가 이 위치예요. 이 위치고 지금 요게 t에 대한 함수인데, 자, t 값이 t0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한다면 지금 왼쪽에 놓이는 경우죠. 그리고 t가 t0보다 그러니까 t가 t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놓이는 경우예요. 지금 보면은 자, 오른쪽에 놓이는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1의 값을 갖게 되고, 왼쪽에 놓이는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0의 값을 갖게 되니까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뭐 스위치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위치를 t 이퀄 0에서 동작시킬 수도 있지만 t 이퀄 0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동작시킬 수 있고, 그 동작을 시켰을 때 지금 이와 같이 V라고 하는 어떤 계단 형태 혹은 에너지 전압원, 뭐 전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어떤 스위치 동작과 동일해요. 동일한데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보여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도입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스위치 그리기가 불편하죠. 그렇죠? 불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냥 수학 기호로서 표현하면 좀 더 쉬우니까 그런 거고, 자,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의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자, 뭐 웨이브폼을 그리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그리라는 얘기예요. 자, 유닛 스텝 펑션에 지금 K1이라고 하는 값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t 이퀄 0에서 t 이퀄 0을 기준으로 값이 바뀌죠.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자, 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 0보다 클 때는 K1의 값을 갖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K1 곱하기 UT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K2 곱하기 U의 T-T0는 자, 기준점이 아까 봤듯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라 여기 있는 T0라고 하는 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였죠. T0보다 작으면 0, T0보다 크면 K2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자, T0의 위치를 기준으로 자, 0과 지금 여기 뭐 K2의 값을 갖는 것으로 그려졌죠. 그래서 자, 요 두 개를 합하면 돼요. 합하면 자, 지금 여기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요 두 개를 합하면 자, 0부터 어느 순간 요 T0가 걸려 있으니까 0부터 지금 T0 구간에서는 지금 얘만 값을 갖게 되고, 지금 0 이하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고, 그리고 T0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의 합으로서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복습이니까 조금 빨리 나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시간 반전이에요. 시간 반전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건데, 자, 지금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딱 하나.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언제 0보다 크냐, 언제 0보다 작냐예요. 지금은 마이너스 t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t가 0보다 큰 구간, 마이너스 t가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t가 0보다 큰 구간,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1의 값을 갖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걸 다시 표현하면 자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표현하면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 1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 0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거는 자 0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계단을 만들지만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0보다 작은 구간에서 1의 값을 그리고 0보다 큰 구간에서 0의 값을 갖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와 같은 회로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거는 뭐 5옴 있고 뭐 20헨리가 있고 이거는 앞에서 많이 다루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10 곱하기 u의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지금 t 이퀄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작을 때는 10 전화번이지 10V의 전화번이 걸려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0V의 전화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화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자, t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10V의 전화번이 있는 거고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그 전화번이 없어졌어요. 자, 요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건데 요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가 했었던 내용을 잘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뒤에서 한번 복습의 의미로서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스텝 레스폰스예요. 스텝 레스폰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 유닛 스텝 펑션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자, 뭐 방금 전에 봤었던 어떤 뭐 그 타임 반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반전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이와 같은 형태의 유닛 스텝 펑션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스텝 레스폰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초기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보면은 어떤 특정 시점이 있어요. 뭐 T0라고 하는 시점이 있다고 봅시다. T0라고 하는 시점이 되기까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요. 자, 뭐 0V 혹은 0A의 값인 거죠.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자,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는 뭐 전화번 혹은 전류원 값을 갖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전에는 에너지가 한 번도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소자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나오지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봐줘야 돼요. 지금 이런 식의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데 그것 말고 조금 더 이제 내용이 복잡해지면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자, 이와 같은 자, 이거는 이제 뭐 스텝이 아니라 펄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 펄스 형태의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뭐 T1의 시간이 있고 T2의 시간이 있도록 합시다. T1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에너지가 한 번도 공급된 적이 없어요. 자, 에너지가 한 번도 공급된 적이 없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가 이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요. 자, 이거 그러니까 잘 기억해 봐요. 자, 에너지가 한 번도 공급된 적이 없고 지금 현재도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았다는 거는 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유 응답 성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응답 성분도 지금 없어요. 자, 여기 봅시다. 요 T1과 T2 사이 지금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죠. 그렇죠?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전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강제 응답도 나와요. 근데 단 뭐가 없냐? 자, 이 위치에서는 자, 여기 이전의 값을 우리가 초기 값이라고 했을 때 초기 에너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미리 저장되어 있던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건 여기인데 지금 T2보다 큰 경우 T2보다 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자, 지금 현재 공급되는 에너지원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강제 응답 성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 T1과 T2 사이에 있는 이 구간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됐죠. 에너지가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충전된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는 저장된 에너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응답 성분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고유응답 성분의 초기 에너지는 지금 T2일 때 이때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요거에 대한 문제는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좀 같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회로가 주어졌어요. VG라고 하는 게 UT라고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UT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에너지가 0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되는 전압이 0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T 이퀄 0일 때 스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잘 그리려면 여기에 닿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고 나서 T 이퀄 0에서는 이제 지금 주황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닿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지금 빨간색 회로를 보면 에너지 원도 없고 소자만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에너지가 공급된 적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R과 뭐 C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V를 구하라는 걸 텐데 V를 구하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0이죠. 에너지가 한 번도 공급된 적도 없고 지금도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 T가 0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1V의 전화번이 연결된 자, R 그리고 C 회로죠. 자, 전원이 있는 RC 회로인데 자, 초기 값 그러니까 T 이퀄 0에서 그러니까 T 이퀄 0 마이너스에서의 저장된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나머지 푸는 거는 뭐 앞에서 풀었던 내용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드 잡아서 들어가는 전류, 뭐 나오는 전류 계산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V0 마이너스 값이 0이라는 거. 자, 그것이 의미하는 게 초기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압에 대해서 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V0 마이너스 값과 V0 플러스 값이 모두 다 0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전체적인 문제를 푸는 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우리가 문제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회로 방정식을 세우는 거였어요. 회로 방정식을 세우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뭐 이런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이제 회로 방정식이 세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고유응답을 구하는 거 하나, 그리고 강제응답을 구하는 거 하나. 그렇죠? 자,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우리가 재차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 혹은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을 쓴다라고 했었는데 자, 그것을 쓰는 원리는 자, 복습의 의미로서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형태의 고유응답에 해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을 이용해서 자, 뭐 시험 고유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자, 일반해와 특수해가 나오는데 일반해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일반해를 구하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자, 1차 미분된 것에서는 S가 나오고 2차 미분된 것에서는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 그리고 그것이 자, 이거 중요해. 0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자, 이것을 만족하는 S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S 값을 구하면 VN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로서 쓰여진다. 자, 여기 지금 아직 K는 이제 구해야 되는 값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는 구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강제응답을 구하는 건데 자, 강제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설정해서 사용했었죠. 자, 시험 강제해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강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제 회로 해석 교재에 이제 테이블 7.1 그리고 7.2에 이제 나와 있을 텐데 그 제가 그 스캔해서 아마 그 강의 자료 게시판에 올려놨죠. 자, 그거 참고하면 되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 누가 봐도 상수예요. 상수의 형태일 때는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임의의 상수 A로 놔요.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임의의 상수 값을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 그 값이 여기 있는 것처럼 1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뭐 완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VN과 VF의 그러니까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서 구해지게 되는데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 이런 값이 나왔는데 아직 K 값이 구해지지 않았죠. K 값을 구하려면 초기 값을 이용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7장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다 배우진 않았겠지만, 배웠다고 생각하면, 초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여기, 요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초기 값이 하나가 필요해요. 2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초기 값이 2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직 우리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초기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UT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러면,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계속 0. 자,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 0인 거예요. 회로가 처음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한 번도 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 t 0에서 1의 값을 갖는 거를 쭉 유지하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초기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지금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 이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기값이 0인 거를 이용하면 k=-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값을 구하면 자, 이와 같은 답이 나온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뭐 펄스 형태, 그러니까 스텝이 아니라 펄스 형태의 에너지 공급이 되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여기 뭐 리딩 엣지가 있고 뭐 트레일링 엣지가 있고 그러는데 필요 없어. 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네, 이거 뭐 나중에 뭐 있어 보이려면 뭐 쓸 수는 있는데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자, 이거만 합시다. 여기 T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1까지의 시간 동안은 에너지가 한 번도 공급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T1부터 T2 사이의 시간 동안에는 에너지가 공급됐어요. 그리고 T2부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강제 전원은 없어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구간에서 저장된 혹은 충전된 에너지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응답 성분은 없더라도 고유 응답 성분은 이 부분에서 존재해요. 그리고 초기 값은 지금 요 T2의 시점에서의 값이 초기 값이 돼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런 비슷한 문제 기말고사에 나올 것 같아요.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자, 정신 차리고 잘 들읍시다. 자, IGT라고 하는 전류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지금 IGT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친절한 경우예요. 그림으로 그려주면 좀 더 잘 보이지. 근데 조금 더 불친절하면은 혹은 문제를 어렵게 낼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수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자, 봅시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자, 지금 6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해 주면 돼요. 자, UT라고 하는 것이 C=0에서 이와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UT, 이건 UT예요. UT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U의 T-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여기 1의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갖게 되는 거죠. 자, U의 T-1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U의 T-1 이런 식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자, UT에서 U의 T-1을 빼면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는 거예요. 이거 뭐 마이너스를 한다고 합시다. 빼면은 자,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없어지겠지. 남는 거는 딱 이 부분. 요 펄스의 형태만 남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앞이 6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의 높이가 얼마? 6이 되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구간이 총 3개의 구간인 거예요.
지금 여기 0보다 작은 구간, 0에서 1 사이의 구간, 그리고 1보다 큰 구간, 이렇게 총 3개의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회를 구해줘야 돼요. 자, 그 전에 지금 이 회로에 대한 해석을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자, 전류 IGT가 공급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여기 IT,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IT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구하게 되면 숨 좀 쉬고. 네. 자, 봅시다. KVL을 쓸 거예요. KVL을 쓰게 되면, 자, 지금 요 회로에서 KVL을 쓰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룹이 2개예요. 자, 룹이 이렇게 2개가 되는데, 이 2개의 룹을 우리가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룹은 그냥 무조건 IGT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그렇죠?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룹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 룹을 신경 쓰는데, 뭐,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한 지가 좀 됐으니까,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뭘로 잡아야 될까? 딴 걸로 잡지 말고 그냥 IT로 잡으면 돼요. 되겠죠? 자, 다른 걸로 잡으면 복잡해져요. 여기 오헨리에 흐르는 전류가 IT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이 노드로부터 이 노드로까지 가는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사이에서는 IT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물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5ohm이라고 하는 저항에는 좀 다른 전류가 흐르죠. 자, 여기서 IGT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IT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지금 이 IT를 기준으로 봤을 때 IT-IGT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자, 그거를 다시 기억을 해두고 우리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오른쪽 회로에서 KVL을 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이게 오헨리에 오헨리의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그냥 이렇게 합쳐 써 버렸는데 자, 정확하게 쓰면은 5 곱하기 DT분의 DIT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5 곱하기 IT 마이너스 IGT 이퀄 0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고쳐 쓰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IT에 대한 것을 왼쪽에다 놨고, 지금 이제 강제 함수에 해당하는 IGT를 오른쪽으로 옮겨놨어요. 자, 이게 이제 식을 정리한 거고, 자, 방정식을 우리가 구한 거죠. 회로에 대한 방정식을 구했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뭐?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돼요. 근데 지금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5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 양변을 5로 나누어서 이와 같이 구해줬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고유응답 그리고 강제응답을 구해줘야 돼요. 자, 지금 뭐 같은 의미라는 거 그리고 지금 태분행 회로로 바꿔서 푼 거 얘기 나오는 거고 뭐 근데 지금 이렇게 풀어도 되고 방금 전에 여기에 대해서 풀어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지금 여기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이 회로에 대한 식이 여기 쓰여져 있죠. 자, 여기서 IT를 구해야 돼요. 자, T가 0보다 작을 때 IT는 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0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회로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전류원이 한 번도 에너지를 공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측정되는 전류 전압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때는 0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0이고 자, 제로 마이너스일 때도 0이고 제로 플러스일 때도 0인 이유는 인덕터가 전류에 대해서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에는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예요. 이때는 자, 앞에서 봤지만 6A의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단 초기 에너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0의 값을 가지게 되죠. 자, 초기 에너지는 없지만 지금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미분 방정식에다가 자, 중요한 거 미분 방정식의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6이 됐어요. 자, IGT라고 하는 값이 6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6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강제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 구하는 게 강제응답이라고 하면 강제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구해야 되는 게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설정해야 되죠. 자, 시험 강제해를 설정해서 보게 되면 자, 임의의 상수 A를 시험 강제해로 설정했고 그 값을 여기 위에 있는 요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A 값이 6이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고유응답 성분을 구해야 되는데 고유응답 성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했듯이 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시험 고유해를 설정해서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좀 더 익숙해지면 이거 그냥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냥 미분되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분되어 있으면 S 그리고 그냥 1차 항에서는 그 앞에 있는 개수만 써주고 중요한 거는 equal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S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자, 여기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IN 더하기 IF를 구한 후에 자, 여기서 우리가 초기 값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야 되죠. 그렇죠? 초기 값 얼마? 자, I0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초기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해 놓은 거예요. 원래 여기는 t 이퀄 0에서 0보다 작은 구간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로 마이너스 값까지만 구하면 돼요. 근데 제로 플러스까지 구한 이유는 우리가 자, 이 뒤에서 초기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k 이퀄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렇게 이와 같은 해가 t 이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구간에서 구해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됐으면 여기 요 구간에 대한 거예요. 자, 여기는 강제 함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0의 값을 가져요. 그런데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자, 이 1번의 경우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1번의 경우와는 다르다. 자, 그래서 강제 함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 응답도 없어요. 뭐 구해보면 되는데 시험 강제를 A라고 놓고 여기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자 1차 미분, 그러니까 상수에 대한 미분이니까 0 플러스 A 이퀄 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A는 그냥 0으로 나와요. 근데 강제 함수가 없으면 강제 응답도 당연히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미분 아니 뭐지 저기 고유 응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냥 갑자기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온지를 또 한번 같이 계산해 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1차 미분항의 경우에 그냥 S를 우리가 써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 1차 항, 그러니까 1차 미분항이 아니라 1차 항의 경우에는 그냥 그 앞에 있는 개수를 써주면 돼요. 근데 그게 1이죠. 이거 이퀄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를 시험 고유회로 설정했으니까 자, 여기에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K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형태로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K값을 구해야 되지.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기 조건을 알아야 돼요. 자, 이때의 초기 조건은 언제냐? T 이퀄 1일 때가 초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왜 마이너스 1인지를 잘 모르겠네. 네,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마이너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서 t 이퀄 그러니까 t 이퀄 1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t 이퀄 1의 마이너스 값을 구하게 되면 그냥 1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6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 이퀄 이게 i의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i의 1 마이너스 i의 1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러면 이거가 i의 1 플러스 값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 i의 1 마이너스 값이 이와 같이 되는 거고 그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값이 인덕터가 전류에 대해서 관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1의 i의 1 플러스 값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구해져요. 뭐 값이 뭐 이렇게 깨끗하진 않으니까 뭐 이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네, 이렇게 구해져요. 그래서 it라고 하는 값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구해진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이런 식의 스위치 동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펄스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자, 요때에서의 초기값을 이용해서 이 뒤쪽 회로에서의 고유 응답 성분을 구해주면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기말고사에 비슷한 문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좀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울 마지막 단원이죠. 7장인데 자, 7장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이 필요했어요. 자, 이제 7장 이후에는 이제 8장부터는 우리가 2학기에 다루게 될 내용인데 자, 8장부터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지는 거라고는 이제 직류 전원이었던 것이 교류 전원으로 바뀌는 것 말고는 그리고 그 교류 전원으로 표현된 것을 쉽게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직 배우진 않았을 것 같은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하는 거 어디까지나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달라지니까 자, 가장 중요한 7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자, 지금 이제 복습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운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자, 무전원 RL, 그 다음에, 그러니까 RC, 그리고 RL 회로에 대한 얘기죠. 그랬을 때 지금 뭐 이와 같은 형태의 값이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어요. 자, 그리고 자, 다음 중요한 거가 이거. 예. 타임 컨스탄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6.3에서 배웠었죠. 타임 컨스탄트가 우리가 자, 커패시터와 저항이 있는 회로의 경우에는 자, RC, R 곱하기 C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인덕터와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R분의 L로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자, RC 회로에 뭐 이게 저항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커패시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었죠. 그런 경우에 자, 저항을 하나로 합쳐줘야 되고 커패시터도 하나로 합쳐줘야지 우리가 이와 같은 RC 혹은 RL을 R분의 L을 계산할 수 있었어요. 자, 요거 주의하도록 합시다. 자, 뭐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자, 기말고사에 타임 컨스탄트 구하는 거는 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제 강제 함수가 있는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 자, 뭐, 시험 강제를, 자, 미지의 상수 A로 택하는데, 자, 요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상수 형태의 강제 함수가 있어서, 이때는 우리가, 자, 이와 같이 미지의 상수 A로 둘 수 있는 건데, 이 형태가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면, 뭐, 시험 강제가 익스포넨셜 형태, 그리고 코사인이면은 코사인 더하기 사인의 형태로 놔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8장 이후에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렇고 자, 뭐 시험 고유회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하고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S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자, 고유회와 강제회의 합으로서 구하고 자, 초기 시간에 의한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K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첩에 대한 것도 우리가 했었죠. 자, 중첩 같은 경우에는 자, 잘 기억해 봅시다. 자, 모든 전원을 제거하고 얻는 자, 초기 조건만 있는 경우에 자, 우리가 중첩이라는 거는 에너지 원별로 나누었었어요. 자, 에너지 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에너지 원을 모두 없앤 후에 구하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나중에 최종 답을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해서 최종 답을 구하는 것이 중첩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초기 조건 응답을 구할 때는 자, 모든 독립 전원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도 우리가 자, 강제응답, IF라고 하면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모두 다 있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요거에 대한 풀이는 제가 6장을 다룰 때 이제 두 가지 풀이를 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구한 후에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하는 형태로 구하는 것 두 가지를 했었어요.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초기 조건을 제거하고 초기 조건을 0으로 보고 자, 독립전원을 하나만 남겨놓고 자, 독립전원이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푸는 과정을 반복해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중첩의 원리로서 푸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와 같은 풀이가 있었는데, 자, 독립전원을 제거한다는 거, 자, 강제 함수를 0으로 만드는 게 독립전원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초기 조건을 제거하는 거는 지금 이와 같이 초기 조건을 0으로 만들어서 풀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초기 조건을 이용했었잖아요. 그 초기 조건을 이용할 때 얘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항상 그 초기 조건이 0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완전 응답을 자, 이와 같이 구하면 되더라. 자, 뭐 독립전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반복해서 풀면 된다. 자, 이제 7장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챕터고 이제 이번 학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서와 거의 동일하죠. 자, 뭐 두 개의 스토리지 엘리먼트가 있는. 자, 우리가 스토리지 엘리먼트가 딱 두 개예요. 우리가 배운 게.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죠.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모두 포함한 회로가 이제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거는 저항은 뭐 항상 있었죠. 저항과 커패시터 혹은 저항과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였는데 이제부터는 자, R, L, C가 모두 포함된 회로예요. 자, 요게 다 나오는 회로를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거예요. 예전에 내가 저기 대학교 때 학교를 다니는데 학부에 인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제어공학부인데 그 누가 그거를 또 분반을 하자 그랬나 봐. 분발을 했는데 전기공학부스럽게 R반, L반, C반 그렇게 나왔더라고. 예, 이름 짓기도 되게 귀찮았는지 R, L, C로 나왔었는데 그때는 뭔지 몰랐어. R반, L반, C반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예,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로 나눠놨더라고.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세컨 오더 이퀘이션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최고차 미분항이 1차 미분항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2차 미분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F2' 더하기 A1 F' 더하기 A2 F 더하기 A3 이퀄 0의 형태로 나오는 방정식을 우리가 풀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여기 최고차 미분항에서는 여전히도 1로 맞춰줘야 돼요. 우리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자, 앞에서와 동일해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과 동일한데 1차 미분 방정식이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뀐 것만 달라요. 자,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는 여기 고유 응답을 구할 때 우리가 앞에서는 1차 미분항에서는 S값 하나만 구하면 됐었죠. 그렇죠? 근데 2차 미분 회로에서는 S1, S2 두 개를 다 구해야 돼요. 두 개를 구하는데 이 두 개의 근의 형태가 이제 달라지겠죠. 자, S1과 S2가 가질 수 있는 조합이 일단 첫 번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뒤에 나와요. 아직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에 나지 않았을 텐데, 자, 오버댐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두 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예, 중근. 자, 다시 말하면 S1과 S2가 같은 값을 갖는 경우죠. 이 경우를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임계제동, 그래서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혹은 뭐 복소근. 요거를 언더 댐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거 보세요. S1과 S2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응답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특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뭐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응답의 캐릭터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펑션,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댐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처음 듣는 단어죠. 자, 댐핑이라고 하면은 감소하는 형태예요. 자, 고유응답이에요, 지금. 강제응답이 아니라 고유응답이야. 고유응답이기 때문에 이 고유응답은 초기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응답인 거고, 초기 에너지로부터 어쨌든 감소해요. 감소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야. 근데 이 감소하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감소하냐에 따른 거예요. 자, 지금 이 댐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감쇄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감쇄하는 이것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는 건데, 자, 오버댐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에 에너지를 잡아먹는, 잡아먹느라고 하면 좀 이렇게 표현이 거칠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소자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회로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에너지를 오버냐 아니면 크리티컬이냐 언더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것이 감소하는 과정 중에 그냥 이렇게 뭐 익스포넨셜리 이렇게 예쁘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출렁임이 있어요. 출렁임이 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감소해서 없어지지만 이 출렁임이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어요. 자, 오버댐핑의 경우에는 이 출렁임이 작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시스템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시스템이에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자, 그냥 이런 식으로 봅시다. 여기 어떤 시작점이 있고 여기 끝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작점으로부터 끝점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이렇게 증가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혹은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이 자,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빨리,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출렁임을 가지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나누는 기준이 지금 요 얘기가 돼요. 결론적으로는 출렁임이 많은 이 경우가 언더댐핑이에요. 에너지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얘가 그러니까 좀 이런 이게 지금 어쨌든 에너지의 그 어떤 변화잖아요. 에너지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이 시스템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의 변화가 꽤 커요.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출렁임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원치 않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치 않는다는 건 아니고 원치 않는 경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언더댐핑 케이스를 만들 건지 오버댐핑 케이스를 만들 건지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를 만들 건지인데 자, 오버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그 대신에 이 도달하는 시간도 늦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스템을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오버댐핑이 좋을지 크리티컬 댐핑이 좋을지는 결정해야 돼요. 보통 이제 언더댐핑을 잘 안 써요. 언더댐핑을 잘 안 쓰고 오버댐핑이 좋을지 크리티컬 댐핑이 좋을지는 안정적인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빠른 게 중요한지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로 하는 거니까 그냥 흘려 들어도 돼요. 나중에 그냥 예전에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내추럴 리스판스를 구하는데 지금은 S1과 S2를 구해야 된다. 자, S1과 S2가 나온다는 얘기는 자, 그 앞에 붙어 있던 개수 있죠. K1과 K2도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1과 K2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 두 개의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미지수 K1, K2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는 그러니까 1차 미분회로에서는 K 값만 구하면 됐었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만 주어지면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자, T 이퀄 뭐 제로일 때의 뭐 I 제로 값, 그러니까 뭐 전류를 구한다고 합시다. I 제로 값 하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DT분의 DIT. 자, T 이퀄 0에서의 자, 미분 값을 이용해서 구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첫 번째 초기 조건,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초기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두 개의 초기 조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K1과 K2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지금 조금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하면 되고, 자, 여기 뭐 강제응답은 그냥 별거 없어요. 이거는 앞에랑 동일해요. 시험 강제를 넣고 구하면 돼요. 자, 달라지는 건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7.3만 잘 넘기면 7.4는 쉬워요. 그리고 7.5는 7.3과 7.4의 합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5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얘네는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7.6은 앞에서 했던 거의 반복인데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온다는 것만 달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요 두 개. 7.2와 7.3이 중요해요.
일단 2차 미분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 그게 시작인 거예요. 2차 미분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2차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고유 응답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네 셋은 비교적 쉬워요. 자, 중요한 거 7.2, 7.3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해놓은 강의 온라인 동영상, 그러니까 녹화된 거에 지금 7.2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시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7.2까지 복습하는 게 목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뭐 1차 미분 방정식이냐, 2차 미분 방정식이냐. 자, 차이는 이거예요. 자, 가장 간단한 차이는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보다는 한 종류의 스토리지 엘리먼트가 있냐. 그러면, 자, 퍼스트 오더. 그러니까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스토리지 엘리먼트가 있으면, 이때는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두 종류의 스토리지 엘리먼트가 있는데도 여기 뒤에 나온 예제에서 보듯이 그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 회로가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회로인지를 보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많이 보던 회로죠. 그렇죠? 지금 메쉬가 총 2개 있는 전원이 VG라고 하는 전화번이 들어간 회로예요. 이거를 보면 자, KVL을 써야겠죠? 그렇죠? 이제는 딱 보면은 아, 이게 KVL을 써야 될지 KCL을 써야 될지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KVL을 쓰라고 지금 문제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I1과 I2를 이렇게 그려줬잖아. 그러면 이때는 그냥 우리 KVL을 쓰면 되겠구나. 자, 중요한 거는 인덕터 혹은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전압에 대한 공식을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회로, 그러니까 I1에 대해서 봤을 때, 자, 지금, 그러니까 I1을 기준으로 보면은, 자, 오랜만에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봅시다. 그러면, 자, 8 곱하기 I1 더하기 2 곱하기 DT분의 DI1 더하기. 자, 여기 가운데 4옴 같은 경우는 자, I1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가고 I2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자, 4옴에 흐르는 전류는 I1을 기준으로 봤을 때 I1 마이너스 I2가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I1 마이너스 I2 이퀄 자, 얼마? 전압 상승값이니까 VG로서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이 요 식과 같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8I1과 여기 뒤에 있는 4I1을 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2I1이 나왔고 여기 마이너스 4I2가 이렇게 나왔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식 하나 나왔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구해야 되지. 우리가 I2도 지금 봐줘야 되니까. 자, I2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헨리짜리 하나, 그 다음에 4옴짜리 하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요. 그러면 자, 보면은 자, 다시 씁시다. 그러니까 1 곱하기 DT분의 DI2 더하기 자, 4옴을 기준으로 봤을 때 4옴에서 I2를 기준으로 봤을 때 I2가 아래쪽에서 위쪽, I1이 위쪽에서 아래쪽. 그래서 자, I2 마이너스 I1 이퀄 0으로 되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줘요. 뭐 여기서 뭐 I1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 I2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 여기 I2는 안 되겠구나. I1에 대해서 지금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식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자, I1 혹은 I2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그냥 커플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I1 이퀄 이렇게 요 두 번째 식으로부터 풀 수 있고 그거를 지금 자, 위쪽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위쪽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정리하고 나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와 같이 자, 2차 미분 방정식이 구해졌어요. 그렇죠? 자, 최고차 미분 항의 개수가 지금 정리된 식이 1인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졌어요. 자, 일단 우리가 식을 세웠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자,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라. 자, 만들었으니까 됐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모두 다 나오죠. 뭐 KVL, KCL, 그리고 뭐
오마이 법칙,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뭐 1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음 봅시다. 자, 세컨 오더라고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이 회로 보면은, 자, R, L, C가 다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전류 I가 이와 같은 메쉬 커런트로 잡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역시나 뭘 쓴다? KVL을 쓸 거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KVL을 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제 전압 상승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있는 것처럼 RI만큼의 전압 강화가 저항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C분의 1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요거 잘 봐둬요. 요거 잘 봐둬요. 자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 C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i 타우 d 타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나누어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VC의 t0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에 대한 요거를 계산한 거고 C분의 1 앞에 곱해줘야지. 자, 이거를 계산한 거고 이거를 우리가 자, 초기값 VC의 t0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잘 기억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equal VG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렸으면 다시 기억하라고 여기 이와 같이 커피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에 대한 공식 옆에 적어줬어요. 자,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적분항을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러고 나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어쨌든 얘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L로서, 그러니까 L을 가지고 양변을 나누어줘요. 네, 나누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R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에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R 곱하기 DT분의 DI가 나오죠. 자, 여기. 얘는 어떻게 돼? 시간에서 미분하면은 더하기 C분의 1 곱하기 IT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상수니까, 그쵸? 상수니까 없어지죠? 자, 얘는 L 곱하기 DT분의 D제곱 I. 이렇게 나와요. 여기 T 쏘자. 그리고 자, VG라는 것도 그냥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는 함수라고 봅시다. 일단 뭐 지금 현재는 얘가 상수 형태이긴 해요. 그러니까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상수 형태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직류 전원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뒤에서는 이게 직류 전원, 그러니까 교류 전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에서 미분 가능한 것이 돼요. 그래서 자, 얘도 그냥 dt분의 dvg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 2차 미분항이 여기 있죠. 양변을 L로 그러니까 약분하게 되면 나눠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의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 보는 것처럼 2차 회로다라는 거. 자, 지금 여기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 세 번째 경우에는 자, 결론적으로 얘는 2차 회로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V1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V2라고 하는 노드가 있을 때 이 노드에서 양쪽 방향으로 전류가 나간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지금 이 VG라고 하는 것이 아래쪽이 0이니까 이 위쪽이 VG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전압 상승이 일어나는데 여기까지가 0V고 지금 요 전원을 거치면서 VG만큼의 전압 상승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 노드에서는 모두 다 VG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나가는 전류를 다 봤을 때 위쪽이 VG가 되는 거고 아래쪽이 0이 되니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C1 곱하기 DT분의 DV1. 자, 왜냐하면 V1과 0이니까.
그리고 R분의 1 곱하기 V1 마이너스 VG 이퀄 0.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회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회로 방정식을 쓸 수 있어요. 자, 얘네 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냥 각각의 1차 미분 방정식이 쓰여지는 형태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이 부분까지 잘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7.2에 보면은 이제 그 2차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1차 미분 방정식은 자, 표준 형태, 제너럴 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그리고 자, 1차 항의 개수를 A, 그리고 강제 함수가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의 자, 제너럴 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 1, 그리고 자, A1, A0, 그다음에 FT의 형태로 쓰여져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A가 뭔 값이든 뭐 상관이 없었어. 근데 여기서는 이 형태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감쇄 비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고유 진동수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내가 회로에서 얘기하기에는 사실 되게 심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물체는 본인의 고유 진동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식이냐면 내 몸에 있는 수소 원자의 고유 진동수가 정해져 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네. 나도 처음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조금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 네, 나중에 그 동영상 하나 올려줄게요. 아마 지금 시놈 시스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봤을 텐데 아닌가? 시놈 시스템이 아닌가? 모르겠네. 어디서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오클라호마로 기억해요. 미국의 어떤 도시에 굉장히 긴 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리가 진짜 뭐 부실공사도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폭파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현상에 의해서 다리가 무너졌어. 예, 되게 이해가 안 되죠.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잘못 만든 것도 아닌데 재수가 없어서 다리가 무너진다는 거. 어떤 거냐면은 그 다리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고유 진동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진동수, 그러니까 물체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네 타본 지 좀 오래됐지. 예. 한번 타봐요. 그러니까 그네 타보고, 그러니까 밀어줘봐. 밀어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왔을 때 이게 얘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내가 밀어줘야 더 멀리 나가잖아요. 그게 진동수예요.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진동수가 있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밀어줬을 때 에너지를 그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이 에너지를 더 받아서 더 높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해돼요. 근데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그 다리에 진동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동수에 맞추어서 바람이 분 거야. 바람이 지금 이 진동수에 맞춰서 불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계속 증폭시키는 효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리가 점점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더니 결국은 무너졌어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네, 나중에 내가 그 유튜브 동영상 한번 찾아서 올려볼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 저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고유 진동수예요. 모든 에너지, 모든 시스템, 그리고 모든 물질은 고유 진동수를 가져요. 그래서 자, 뭐 결론적으로 지금 뒤에서 이제 얘기 나올 텐데 잠깐 보도록 합시다.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자, 여기 보면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오메가 제로라고 보게 되는데 그 오메가 제로라는 값이 A 제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댐핑 레이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타로 표현하는데 이 댐핑 레이쇼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결국은 A0와 A1의 관계로 표현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구해야 되는 이유는 자, 댐핑 레이쇼를 가지고 우리가 언더 댐핑이냐 오버 댐핑이냐 크리티컬 댐핑이냐를 나눠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S1과 S2의 근해 형태로도 나눌 수 있지만 이 댐핑 레이쇼를 가지고도 언더 댐핑, 오버 댐핑, 크리티컬 댐핑을 나눠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당장 알아야 될 거는 자, 이러한 제너럴 폼을 우리가 쓸 거다. 그리고 1차 미분항의 앞에 있는 개수를 A1으로 볼 거고 1차 항의 앞에 있는 개수를 A0로 보겠다. 그리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는 항상 1로 세팅을 한다라는 거를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A1과 A0는 뒤에서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내추럴 프리퀀시를 구하는 거, 고유 진동수를 구하는 거,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감쇄 고유 진동수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감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구하는 고유 진동수, 그리고 감쇄 비를 구하는 데 쓰여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뭐 여기 얘기는 똑같아요. XT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는 1차 미분항이든 2차 미분항이든 자,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으로서 구한다. 자, 고유 응답은 이제는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자, 이런 식인데 여기 0이 된다는 거 동일하고 강제 응답 같은 경우는 여기 FT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는 거 동일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 형태이기 때문에 S에 대한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도 이제 2차 식으로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미분이 두 번 되어 있는 거죠. 미분이 두 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S제곱. 자, 미분이 한 번 되어 있으면 더하기 A1의 S 더하기 자 A0 이퀄 0. 이거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S1과 S2를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거를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개 있겠지.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자, 그리고 완전 응답은 뭐 이렇게 구한다. 뭐 요거는 앞에서와 동일해요. 자, 지금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얘 그리고 이거 두 개. 두 가지만 잘 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2와 7.3이 중요해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여기서부터는 아마 새로운 내용일 거예요. 지금 오늘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자, 고유 응답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일반적인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A1 다시 강조하는데 A1과 A0가 이렇게 개수로서 쓰이고 자, 중요한 거 여기 0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와 동일하게 시험 고유회를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ST로 놨어요. 그리고 이 시험 고유회를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S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대입한 후에 계산을 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와요. 지금 요 2차 미분식 같은 경우는 K 곱하기 S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그리고 1차 미분항 같은 경우는 자, K 곱하기 S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에 자, A1이라고 하는 개수가 곱해져 있고 그리고 여기 1차항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면 되죠.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묶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특수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얘가 0이 될 수 있는 일반해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2차 미분항의 개수 S제곱 그리고 2차 미분항의 경우에는 S제곱 그리고 자 1차 미분항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개수 곱하기 S 더하기 A0 이퀄 0으로 바로 써줄 수 있다 그랬죠. 자, 같은 형태예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뭐 시험 고유회를 굳이 설정하지 않고 바로 특성 방정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제는 특성 방정식 바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S1과 S2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언제 배우지? 중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근해 공식을 이용해요.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해의 형태가 정해지는 거죠.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개의 복소근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뭐 S1, XN1, XN2라고 하는 것이 K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1t 그리고 XN2라고 하는 것이 K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2t 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예요. 자, 요 해의 형태는 조금 달라집니다. 중근을 가지는 경우에는 조금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좀 뒤에서 보도록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중근의 경우에는 달라진다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자, 그러면 지금 XN이라고 하는 고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두 개를 갖다가 더해주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아래 쓰여져 있는 것처럼 K1 익스포넨셜의 S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S2t로 쓰이는 게 자, 일반적인 경우 근데 달라질 수 있다. 단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푸는데 지금 이제 K1과 K2를 구해야 되는 것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K1과 K2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하나는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X구나. 자, X 제로 값이 뭐 X 제로의 플러스 값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가 될 거고 두 번째는 dt분의 dxt 인데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이 주어지면 이것을 이용해서 구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이제는 많지 않아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7.2를 봅시다. 문제가 지금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주어졌어요. 자, 이 미분 방정식을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내추럴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유 응답을 풀라는 얘기예요.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뭐 앞에서 이제 뭐 시험 고유해를 놓고 풀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풉시다. 자, S제곱, 그쵸? 더하기 10S 플러스 16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오죠. 자, 뭐 이거는 굳이 근해 공식 쓰지 말고 인수분해로 풀 수 있죠. 그래서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8이 0이다로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S1과 S2가 자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K1 곱하기 S1t, 익스포넨셜 S1t, K2 곱하기 익스포넨셜 S2t 그거를 거기에 S1과 S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답이 나와요. 자 아직까지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K1과 K2 값을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구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S2의 제로 마이너스 값 그리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자 1차 미분된 거예요. 1차 미분된 거에 t 이퀄 0 마이너스 값을 넣었을 때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뒤에서 연습할 거니까 그냥 요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K1과 K2 값을 구하는 데 쓰이는 초기 조건이더라 라는 것까지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정식의 근을 뭐 이렇게 가정했을 때 뭐 이 근의 형태 S1과 S2라고 하는 근의 형태가 전류의 특성, 응답의 특성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자, 2차 시스템의 경우에는 S1과 S2라고 하는 것이 뭐 실수, 그러니까 실수인데 두 실근 혹은 뭐 중근 혹은 이제 두 개의 복소근의 형태로 된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때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약속할 거예요. 시그마 더하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로 표현하겠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1 더하기 뭐 2i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복소수 표현할 때. 그치? 이게 실수인 거고 이게 허수 부분인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앞으로는 약속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얘가 실수. 이게 오메가가 허수부예요. 허수부를 시그마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로 표현할게요. 자, J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로를 다루잖아요. 회로를 다루기 때문에
전류 i랑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2i로 하면은 이 i가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전류 i를 의미하는 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자, 앞으로는 자, 이게 루트 마이너스 1을 뜻하는 걸로 돼요. 자,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중요해요. 시그마랑 오메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실수와 허수를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소수를 표현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자, 그러면 자, 지금 얘를 우리가 자, 약속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는 외우지 마세요. 대신 이거는 외워요. 요거. 비감쇄 고유 주파수,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게 undamped natural frequency라고 얘기하는데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A 제곱 값과 같아요. 그래서 자, 오메가 제로는 자, 원래는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A니까 A 제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 제로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진동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자, 항상 얘는 그냥 플러스 루트 A 제로로 표현해요. 알겠죠? 자, 여기 끝에 있는 요 A 제로라고 하는 것이 비감쇄 고유 진동수라는 것을, 고유 주파수라는 것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관계식은 이와 같이 결정이 돼요. 자, 그리고 감쇄비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감쇄하는 그 감쇄 비를 진짜 나타내는 건데 감쇄비 제타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와 같은 관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자, 2 오메가 제로분의 A1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오메가 제로가 루트 A 제로니까 2 루트 A 제로분의 A1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외웁시다. 자, 요거는 좀 외워요. 알겠죠? 감쇄비, 특히 감쇄비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언더댐핑, 크리티컬 댐핑, 오버댐핑의 경우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 감쇄비는 당연히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외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감쇄비와 이제 뭐 비감쇄 고유 주파수라는 게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자, 지금 다시 나오는 거죠. 오메가 제로를 플러스 자, 마이너스는 빼고 플러스 루트 A 제로. 그다음에 자, 댐핑 레이시오 제타를 2 루트 A 제로분의 A1 혹은 자, 루트 A 제로가 오메가 제로니까 2 오메가 제로분의 A1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특성 방정식을 자, 특성 방정식 근을 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못 외워요. 네,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것만 알아둡시다. 자,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할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좋겠어요. 알겠죠?